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한보철건과 산미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한신공영, 쌍방울, 혜태그룹, 뉴코아, 한라그룹, 고려증권, 극도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돈이 부족해지자 결국 IMF에 20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국의 외화 보유액은 39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국가 부도의 위기, 말 그대로 한국이 파산할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외화 보유고는 490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세계 9위로 치솟았고 미국의 장기증권, 즉 미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미국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한국이 투자한 금액은 4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은 195조 원을 뛰어넘어 9년 전보다 무려 790%나 상승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무서운 속도로 한국 자본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급속도로 강해지면서 최근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발표 내용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간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죠. 국가 간의 수출입 관세를 허물고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적 교류까지 촉진시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대신 두 국가 모두 승자가 되는 윈윈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FTA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KFTA.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이라는 급격한 글로벌 변화에 맞춰서 KFTA를 포함한 K통상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통상산업 포럼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K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통상협력조정위원회 설치와 통상협력종합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맞춤형으로 산업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대가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동시에 한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니니스테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책을 제공한 핵심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략을 전 세계와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왔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 극찬했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지금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신개념 FTA를 세상에 선보인 것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깜짝 발표를 전후로 개발도상국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우무르자코프 부총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한국을 찾은 첫 고위급 인사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코로나까지 뚫고 달려와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빠르게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14일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혜까지 부여하며 한국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었는데요. 지난해 양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려 39개의 프로젝트, 올해 4월 정상간 통화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무려 57개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것을 맡기려는 분위기죠. 아랍에미리트의 아브둘라 사이피 알누아임이 주한 대사는 코리아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첨단 기술에 관심이 대단히 높다. 최근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의 대대적인 강요 인사 개편에서도 명확히 천명됐다. 라며 한국은 4차 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전했고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은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5G 분야도 배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수차례 외교적 실수를 저지른 베트남도 최근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이 Meet Korea 2020를 개최하고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 베트남 외교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무려 500명이나 달려왔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총리실은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특혜를 주겠다며 베트남 정부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한 특집 방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석훈 VTCK 전략기획이사는 이번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 투자 1위 국가인 한국을 위해 베트남이 별도로 초청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베트남의 대표 일간지 뚜어이제는 베트남 에너지 연구소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전력 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원전 도입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닌투원성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가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계획을 중단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마스터 플랜을 재개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14기의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베트남 총 GDP의 4분의 1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베트남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한국의 삼성그룹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원전 사업이 사우디와 UAE에서 잭팟을 터뜨린 데 이어서 최근 체코에서도 수주의 유력한 후보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 결정적으로 터키가 일본 기업이 제출한 원전 건설 비용과 일정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본과 원전 건설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베트남 원전도 일본이 아닌 한국에 따낼 확률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자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에서 자칫하면 일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쉽게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계획이 준비되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추축국가,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소련 등 연합군이 맞서 싸운 전쟁입니다. 독일군의 폴란드 기습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와 상위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두 국가는 독일에 맞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들과 자치령들, 영국을 본국으로 생각하고 있던 영연방 국가들이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유럽 전역을 장악한 독일은 영국 또한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의 공중전에서 이기지 못하고 영국 상륙작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소련을 치고 들어가면서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당시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이 참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1944년 아이젠하워 장군을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여기서 성공한 연합군은 계속 진군하여 파리를 수복해 프랑스를 되찾았습니다. 이 기세로 연합군은 독일 본토로 들어갔고 결국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1945년 5월, 이탈리아는 1943년 9월에 연합군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군인들과 국민, 그리고 식민지 징집병까지 강제 동원하여 정말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도쿄가 쑥대밭이 되고 완벽하게 폐색이 짙었음에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군의 끈질긴 저항과 가미가제 같은 광기 어린 공격으로 인해 미국은 최대 50만 명이 희생당하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노한 미국은 일본을 단숨에 쓸어버리겠다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작전명은 몰락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일본이라는 땅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몰락은 말 그대로 전일본의 완벽한 말살을 뜻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일본군의 모든 전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잔존한 모든 일본 해군 함정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작전명 몰락은 올림픽 작전과 코로네 작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시행될 작전은 올림픽 작전이었습니다. 1945년 11월 1일 일본 규슈의 대규모 상륙 작전을 펼친 후 코로네 작전을 위해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초기지를 세우는데 항공모함 42척과 전함 24척, 순양함 40척, 구축함 400척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슈로 상륙하게 될 인원은 보병 25만 명과 해병대 9만 명이었습니다. 올림픽 작전이 예정대로 되면 미국은 1945년 말부터 다음 해까지 코로네 작전을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네 작전에는 75척의 항공모함, 구축함 380척, 호위함 400척이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72만 명의 보병까지 더해져 도쿄에 상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륙 후에 미국이 시행할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륙지를 제외한 10개 주요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농지에 약품을 살포해 생산 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을 7,500대의 폭격기로 초토화시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전이 실행되었다면 당시 8천만 명의 일본인 중 5천만 명의 일본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생명을 잃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었는데 이 숫자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미국은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만큼 일본의 책임을 물을 참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일본 땅은 기어와 잔여 독가스, 엄청난 방사능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들은 이 작전 이후 일본 땅을 분할 통치할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과 소련이 4등분으로 나눠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본토 상륙작전에 대비해 겨뤄작전이라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1945년 3월 규슈에 전투사령부를 두고 만주국과 조선 등에서 약 90만 명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으나 대부분 신병에다 30만 명은 소총조차 없었습니다. 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는 1만 대가량 보유했으나 조종사가 모자랐고 항공모함 6척과 전함 1척, 순양함 4척과 구축함 20척, 잠수함 40척이 남았지만 개전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괴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몰락작전을 감행하려 했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구 국가끼리 전쟁에서 전사자와 포로의 비율은 통상 3대1이 되고 병력을 절반가량 잃으면 명예로운 항복으로 간주되었으나 일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사자와 포로 비율이 120대1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항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해전에서 패배하여 주요 전력을 모두 손실했고 일본군 최대 전략 거점이었던 필리핀마저 미군에게 넘어가고 오키나와까지 점령당했지만 항복을 외치기는커녕 본토 결전을 앞두고 일본은 1억 국민 옥새를 부르짖었습니다. 옥새란 옥이 깨지듯 아름답게 죽으며 천황을 지켜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5분의 1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은 군인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전원이 전사하되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조선, 타이안의 인구를 모두 합쳐 모든 인구가 1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억 옥새는 본토 일본인들 말고도 조선인과 대만인 모두를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작전은 중간에 취소되어 버립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완전히 항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말살시키는 몰락을 실행하기 전에 시험삼아 일본에 원자폭탄 2개를 터뜨렸습니다. 기존의 결상전을 외쳤던 일본의 태도로는 당연히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미사일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던 일본은 원자폭탄 또한 그동안의 폭격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놀란 건 원자폭탄이 터진 후 바로 소련의 150만 대군이 만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소련은 대독전쟁의 영웅인 말리노프스키 장군을 최고 사령관으로 하는 150만 대군을 만주의 서, 동, 북 3개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해 약 1주 만에 60만 명이 넘는 관동군을 포로로 만들었고 관동군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낮은 청진 등 3곳에 육전대가 상륙했으며 개성 북방 38선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같은 집중 공격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무조건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폭 투하보다 소련의 참전이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패색이 짙어진 이후에도 항복하지 않고 전후 최소한 천황제라도 존재하기를 바라는 등 항복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시간 끌기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선전폭으로 일본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소련에게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종이호랑이 중국을 만주에서 와해시키고 괴뢰국을 세운 후 소련과의 국경지대에서 소련의 기계화 부대에 크게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 소련의 보호국이었던 외몽고와 일본군이 붙어 소련의 기계화 부대가 일본 관동군 한개 사단을 섬멸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련의 연이어 참패를 당한 일본은 독일이 소련을 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소련과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1945년 5월 동맹국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도 항복의 시기와 조건을 저지라는 상황에서 소련의 선전포고는 일본 열도에 소련군이 진주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원자폭탄도 일본이 항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소련군의 참전도 일본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왜 일본의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목숨 걸고 항전하는 일본의 태도도 있었지만 그동안 일본이 벌여온 만행들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하고 연합국 포로들을 잔인하고 처참하게 희생시켜 학대한 일본 놈들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